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불안이 완화되고 국제 유가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43% 상승한 24,633.20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8% 상승한 2,674.28에, 나스닥 지수는 2.09% 오른 7,083.87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최근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4% 상승한 51.6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감산 이슈와 뉴욕 증시 움직임 등을 주시했습니다. WTI가 지난 금요일 7.7% 폭락했던 만큼 저점 매수 심리가 다소 우위를 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GM의 미국 내 생산 축소와 감원 계획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 지표 둔화에도 여전히 올해 말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최근 유로존의 경제지표 둔화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 요인이며 최근 빠른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둔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매입을 올해 12월에 끝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080선에서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오르면서 695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기관들이 19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상위주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오늘 유가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는 국제 정치 경제 이슈가 얽히고 설켜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 안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 재난으로까지 표현되는 KT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KT의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에 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어제 서울옥션은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지 투자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 약세를 이어왔던 빵주가 전체적으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좀 살펴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인지 이 아메리칸 이글 그리고 아웃피터스가 8% 그리고 6% 넘게 상승을 했고 또 베스트바이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23.6% 지금 증가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들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이제 유통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빵주의 대표주 중에 하나죠. 아마존도 5%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여부인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점검하고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전일 1%대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8%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어서 오늘 미국 시장을 보고 이거 오늘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이 어제 마감되기 전에 이미 미국 나스닥 선물이 1%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S&P라든가 다른 지수들의 선물 지수도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 판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판매의 흐름들이 결과치가 나와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은 이런 선반영의 흐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 시장의 결과치만 보고서 한국 시장이 그만큼 또 오를 것이다.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한 1, 2%씩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미국의 금리는 지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입니다. 지금 97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쪽에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몇 가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1.13대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선반영한 것들을 녹이고 시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즉 미국 시장의 상승이 100%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한국에서 이루어진 상승폭을 차감하고 결과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몇 가지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수준을 지금 제시한 것보다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4% 정도의 예산안 적자 수준을 2.0에서 2.1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호재가 되면서 이탈리아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독일과 이런 시장도 모두 올랐고 이 부분도 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던 유가의 흐름들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뜨거운 양상들을 나타내었는데요. 일단 한국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한국이 30일 날 이번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은 때를 놓친 흐름이 있죠. 이미 사전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경기가 조금 꺾여지는 때는 좀 관찰을 했다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 이렇게 경기가 꺾이기 전에 충분히 금리를 올려놨다가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질 땐 금리를 내리는 대응을 하면서 경기를 확장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경제팀 관련해서 최악의 결정은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개도구록 또 다 놓쳤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미 다 올랐고 이제 금리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금리
금리를 올리는 거라서 굉장히 타이밍의 미스가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별로 좋지 않은 것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니저들이라 그냥 애널리스트들의 한국물에 대한 그 평가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좋고 일본 시장 좋고 투자의 우선순위는 그쪽인데 한국은 투자 순위에서 저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연속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반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긍정론자들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불리시한 강세론자들이 다 죽어버린 이런 시장이라면 리스크는 현저하게 낮아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참여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다. 그러니까 해외 동향들은 별로 좋지 않아서 시장이 세게 갈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 들어가겠다.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 같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제 말씀하셨듯이 유통 주식들의 강세가 시장 상승을 상당히 크게 이끌었습니다. 유통주 중심의 ETF가 2%가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2.5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12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79% 정도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는 그대로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12월 달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르헨티나죠. 거기서 있는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좋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미국 시장이 사전에 충분히 오른다면 오히려 정상회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워딩들이 나오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대감에 올랐던 그 부분들은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들도 좀 관심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한국 시장의 반등을 세게 이끌어줄 주요한 지표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유로화는 별로 오른 게 없고 달러화 지수는 그대로 강세이며 그다음에 뭐 금리 상황들도 변한 것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 부분이 상당히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을 선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진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시장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0 회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G20 회의에서 또다시 집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인데요. 오늘 유가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0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측은 유가 하락을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니까 유가 하락은 세금 감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 상황을 생각해보면 하단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도 감산 관련 협의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올 초에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도대체 셰일가스의 원가 얼마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60 중반 정도가 셰일가스의 원가일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죠.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면 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기술 혁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40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러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40대는 적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내려갔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40대가 되면은 셰일의 증산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유가 흐름들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공급 사이드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우디도 아니고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셰일이 공급 사이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요. 일당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미국은 최대 산유국, 전 세계에서 최대 산유국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공급이 유가를 상당히 낮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준으로서 원가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바닥이 좀 두텁게 이제부터는 형성될 것이다. 생각보다는 지금 이미 많이 빠졌어요. 55달러가 깨지고 내려온 것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50달러가 살짝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면 거의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그 시장 뷰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에서 그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감산을 진행을 한다면 유가는 다시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둔탁하게 움직일 겁니다. 언제 그러면 유가 상승이 과거처럼 70달러 이렇게 쭉쭉 올라갈 것이냐? 미국 경기 그대로 좋다라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이 좋다라는 상황들이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중국도 제조업의 가동률이 이제부터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바로 그 시점. 이렇게 되면 다시 유가가 70달러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근데 시청자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중국이 제조업 가동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교역량의 그 증가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도 유가의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런 상태로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유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에 굉장히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예를 들어 신흥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가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저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달러가 달러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서 신흥국이라든가 위험자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는 그 시점부터는 오히려 상당히 오를 수 있고, 일단 그 상단은 그동안 우리가 맞이했던 한 70달러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이런 50에서 70달러 박스를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공식적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회 안에서의 잡음은 여전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노딜 브렉시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메이 총리 사임안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다시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각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영국 의회에서 이제 보수파 의원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나오면 이제 유럽권은 가뜩이나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신흥국 증시나 그리고 한국 증시가 잘 안 풀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쪽에서의 그런 경기들이 쉽게 풀리지 않으니 유럽의 경기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이 상당히 늘어지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많이 못 오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도 이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유로 약세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최악이 이제 노딜 브렉시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국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까지의 스텝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물론 의회 통과를 어떻게 하느냐 입장인데, 일단 노동당 입장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입장인데, 사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예를 들자면 당내에서 굉장히 당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딜 브렉시트로 가기까지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지금의 전망이고요. 의회 통과를 할 때 어떤 조정이 될 것이냐, 시간을 끄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간을 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시장은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보건데 그 현재 안에서 그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거기에 기울기를 두는 게 뭐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화 가치를 통해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뭐 이탈리아 문제도 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유럽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가치는 상승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중에서 보시면은 지금 유로화 가치 가장 낮은 정도 수준 근처에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면 유로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유로 가치와 함께 그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뭐 이렇게 좀 정비례한 그 흐름들을 체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이슈까지 모두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이 벌써 27일입니다. 11월이죠. 자, 이번 주면 이제 11월도 마감이 되고요. 어제 월요일장이 지났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화, 수, 목, 금 4일만 지나면 이제 달력이 올해 2018년도 한 장밖에 남지 않죠. 그런데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투자자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그리고 상승과 하락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10월 말에 최악의 시점은 지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최악의 시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점이 지나간 이후에 그쵸 빵꾸 돋는 장밋빛 그 상승장을 기대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다소 실망스러운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최악의 국면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가는 하락을 한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뜸을 들이는 과정, 횡보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상태는 지나갔으나 횡보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횡보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시장도 재차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모처럼 만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에 앞서 끝난 유럽 증시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은 이유를 보니까 급락하고 있던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면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완강하기만 했던 이탈리아가 적자 재정 확대했던 것을 줄일 수도 있겠다,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끌고 있는 영국이 유로존과 EU와 브렉시트 안을 놓고서 합의에 도달했다. 양쪽 의회 통과가 확 실시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 훈풍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동안의 악폭을 만회하면서 막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전 세계 증시도 지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것이 혼조장에서 나타나는 박스권장에서 횡보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적극적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배팅에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태를 거친 다음에 어떤 상승을 위한 횡보의 과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내일의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인데요. 증시에서도 악재이기도 하지만은 주말에 불편하셨을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 화재를 재난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KT 주가가 약세였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도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5G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 주말 동안에 굉장히 놀라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있는 여의도에서 이 아현지사는 바로 길 하나 건너거든요. 한강대교로 하나 건너면 마포 아현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포구라든지 용산구, 그리고 일부 서대문구, 그리고 일부 일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등급으로 판단돼서 이게 등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현지사 하나의 화재로 인해서 이거 서울 4분의 1이 마비가 되는 이런 아주 대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 그리고 정부 당국자라든지 통신회사 관계자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한 새로운 그 시스템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 화재로 인해서 일부 스프링쿨러 관련주라든지 소방 관련주에 대해서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식도 전해질 정도입니다. 여튼 이 KT 사태가 일부에서는 그 보상만 해도 수백억 원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T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전일장에서 1.8%, 정확히 1.8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생각했던 폭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KT 주가가 이미 지난 2010년도였네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 1월 달에 51,700억 고점을 찍은 이후, 그렇죠? 5년 동안 내리 하락을 했어요. 5년 동안 내리 하락했고, 최근 3, 4년 동안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27,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모습이 이미 장기간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나온 다음에 급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웬만한 악재가 꼭 급락으로 이어지기에는 이미 주가가 상당폭 저평가에 있다. 어떤 분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이라고 하죠. 이 순자산 비율이 KT가 0.5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LGU 플러스라든지 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로가 있는 타사와 그리고 해외 통신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KT의 지금 그 주가는 상당폭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큰 대란에도 불구하고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정폭이 적었다 하여 이것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웬만한 악재 가지고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지기엔 이미 상당폭 조정받았다 하는 점입니다. 증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보상액이 한 230억대에서 310억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화재 사태 이후에 KT 측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그 대책을 내놨죠. 신속한 보장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본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것 또한 투자 심리를 다소 안정시키는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KT 사태로 인한 하락의 여파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단락됐다 하여 바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시면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약세를 이어갔던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옥션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12% 넘는 급락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매 취소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권사들은 개장 전에 매수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이번 취소는 좀 일시적인 것이고 하지만 글로벌 미술품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점 매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최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별로. 이런 횡보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상승의 날개를 활짝 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이 약세장에서도 아주 짭짤한 그리고 그렇게 아주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 한 종목이었던 것이 바로 서울옥션이었죠. 자, 서울옥션이 최근 미술품 경매 시장에 아주 활기를 띨에 따라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 26일 어제였죠. 12.73%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상승세에서 완전히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격인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22만 주가 넘는 집중적인 매도를 보이면서 12%가 넘는 급락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서울옥션이 지난 25일부터 홍콩 시장의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장의 경매를 시작함에 따라 급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흑막 있는 것이 아니냐, 내막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콩 시장 경매를 시작했는데요. 일부 물론 경매가 취소된 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통 경매 시장에서 나타난 통산적인 얘기거든요. 홍콩 경매 시장을 오픈하면서 52점의 작품을 출품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46개가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률이 무려 88%입니다. 그리고 낙찰가가 192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견조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비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것이 그동안 시장의 불안감으로 해서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뭐 홍콩 경매 시장이 마침 또 오픈하자마자 이런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너무나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같은 어떤 박스권 혼조광 장세에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점, 그리고 종목별로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경매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매출이 무려 722억, 영업이익 무려 1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3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10%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적이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자료라고 본다면 최근의 하락은 다소 과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단기 저점 매수권대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서도 얘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장은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상승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수익률 좀 짧게 잡아가면서 그렇죠. 치고 빠진 이런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같이 구사해야 된다는 이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어제 서울옥선의 급락 또한 그렇죠. 단기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 하락은 그렇죠. 반등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락했던 종목 두 개를 보고 왔는데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19거래일 만에 기관들 매수세에 유입됐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주식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한번 꼭 체크해봐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12월 달에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냐, 산타 랠리가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이번 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고 주초에도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포인트 첫째, 이번 주 말이죠. 30일 날 열리는 G20 정상회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30일보다는 그 다음날 그렇죠? 12월 1일 날 열리는 미국과 중국 이 스트롱맨들의 정상회담,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실마리 물꼬를 틀 수 있느냐의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문난 단체 먹을 것이 없다고 하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큰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더 이상 이제 우리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무역 분쟁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수준의 정상회담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회담 소식이 그 시장을 급 상승 반전하든지 급 하락으로 반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30일부터 시작되는 G20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고 하죠. G20 정상회담 그 세부 일정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죠. 과연 12월 달에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이 이번 주입니다. 왜냐하면 27일부터 연준의 대표 주자들이 연설을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신데 그중에 세 분이 가장 중요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그 클라디나 부의장, 그리고 여는 총재 중에서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 연준의 3인자입니다. 이분들의 연설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27일 날은 클라디나 부의장과 그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28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과연 이 세 분이 목소리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12월 달에 과연 미국 금리를 인상하느냐, 올해 한 번 더 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예측하면서 내년으로 금리 인상 타이밍을 늦추느냐, 이것이 이번 주 이 세 분의 연설에서 우리가 코멘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연준의 세 분의 아주 강력한 주자들의 연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9일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지난 FOMC에서 과연 의원들은 어떤 뒷얘기를 했는지 의사록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12월 말씀드렸다시피 18일과 19일이거든요. 미국은 기자회견, 연준이 끝나고 회의는 끝나고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4번입니다. 1년에. 3, 6, 9, 12. 그러니까 3, 6, 9, 12월 달에 보통 금리를 인상하든지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겠죠. 어제 환율이 1원 60전 하락을 했습니다. 1128원. 1120원에서 30원대에서 아주 안전한 모습을,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유효하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00원에서 1110원대까지 조금 더 하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유입 여부를 본다면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안정화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매매 능력을 감안해서 매매 비중은 조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확신이 쓰지 않는다. 이런 분의 현금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도요. 제가 주식시장 입문한 지도 근 30년이 넘는데요.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것도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수익이라는 달콤한 꿀을 따고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요.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나라 격언이 있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 매매 전략을 유지하되 그러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러브콜이 있는 이런 종목분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그 눈여겨볼 만한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도 중국의 광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미국엔 불프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 23일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예요?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의 쇼핑 시즌이에요. 근데 이 쇼핑 시즌이 광고주에서도 우리가
나타났다시피 이 불프에서도 매출과 그렇죠? 이 기업들의 매출이 아주 20% 이상 전년 대비 급증하는 그런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가전업체들과 그리고 OEM 생산하는 의류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쇼핑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수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말. 그래서 음식료와 제거 같은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이 틀림없이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대북 관련주들. 대북 경영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권 횡보장에서는 아주 눈여겨보셔야 될 거.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신주주 정책이 진행된다면 저퍼 자산주들. 역시 이런 종목분들도 하나의 테마를 형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건강을 위해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0도, 대전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 속초, 강릉 16도로 온화하겠고요. 아침과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광주와 부산의 낮 기온 15도, 제주 1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